100년도 더 전의 역사로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네 번째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100년 전의 역사가 결코 지금과 무관하지 않구나라는 느낌을 더 받게 됩니다. 100년 전에 시작했었던 네 번째 친일재산의 끝판왕 이해승과 스위스 그랜드 호텔의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할 텐데요. 지금까지도 어떻게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이모저모의 수요일 프로그램 서대문 역사기행의 황호환입니다. 예, 박정수입니다. 네, 먼 길 돌아서 드디어 뭔가 오늘 그래도 마지막 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지요? 네. 3부에 오늘은 저희 방송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서대문 역사기행 마지막 회가 아니고 네.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그 3부에 그 소 주제의 마지막을 볼 것 같아서 이해승 이야기로 오늘이 4주째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재밌어 해주시고 그러세요? 약간 이렇게 모 언론사의 기자를 만나서 이 얘기를 막 했더니만 너무 재밌다고. 네. 당연히 그 기자는 이제 전국지 기자긴 했는데 서대문구 주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조금 했었습니다. 그 지난주에 소개드린 그 이해승 재산 관련 이제 소송 정리된 이게 자랑은 아닙니다만 아마 이렇게까지 정리한 그 기사는 아직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생각보다 저희들이 되게 열심히 찾았고 열심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지금 열심히 정리했는데 뿌듯하기보다는 좀 화가 나는. 네. 사실 그게 우리에게 있는 역할인 거죠.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입니다. 늘 하듯이 첫 번째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있었던 서대문구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래전 이날입니다. 이것도 은근히 또 들어보시면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게 쭉 듣다 보면 저는 이게 더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혼자 하긴 했었는데. 이제 방송이 있는 6월 4일에서 6월 10일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거는 원래 음력으로 기록돼 있어서 양력으로 환산해야 이제 알 수 있는 건데요. 사실은 역사적 기록에는 음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력 4월 30일이고 이 해의 음력 4월 30일을 이제 돌려봤더니 양력 6월 9일이 된다. 그래서 이제 9일로 일단 잠정적으로 정해놓고 1592년 6월 9일 아마 이제까지 오래전 이날 소개드린 내용 중에 가장 오래된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1592년 하면은 역사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시는 떠오르는 날이죠.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한 20여일 지난 날입니다. 이 날이. 그러네요. 선조가 피신해서 이제 파천하게 되죠. 피신하면서 무학제를 넘어갔습니다. 이날. 네. 그렇군요. 네. 무학제를 넘어가고 홍제원을 지나갔습니다. 그냥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이날. 4월 다 내팽겨치고. 네, 그렇죠. 왕이라는 분께서. 그러니까 음력 4월 13일, 그러니까 양력으로 환산하니까 5월 23일인데요. 이날 이제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이튿날 부산 떨어지고 그 이튿날 동래 함락되고 그리고 이제 부랴부랴 군대를 보내죠. 그 이제 넘버 1 장수가 신립이었고 넘버 2 장수가 이일이었는데 이일을 먼저 순변사로 임명해서 상주로 보내는데 거기서 패해가지고 쫓겨가고 넘버 1 장수 신립이 드디어 배수의 진을 쳤다가 충주 탕금대에서 치고 근데 그날 비가 왔다죠. 이렇게 이제 김하병 위주의 그 싸움을 하는 장수였는데 조총에 뭐 사정없이 당하고
신립이 그래서 충주에서 패배하고 본인이 그 자결한 날이 6월 7일, 양력 6월 7일이죠. 네. 음력 4월 28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튿날, 그러니까 음력 4월 29일, 6월 8일 날 그 신립의 패전 그 소식이 도성에 전해집니다. 네네. 그리고는 그날 저녁부터 이제 지금 떠나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두고 논의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논의해가지고 밤에 결정해서 새벽에 떠나게 됩니다. 6월 9일 날이 밝으면서. 뭐 여러 영화나 뭐 여러 미디어에 따르면 이걸 이제 아들인 광해군에게 다 맡기고. 네네. 그리고 난 갈게. 이제 그 직전에 이제 세자를 임명을 하고요. 네. 사실 선조는 그 세자 세우는 거에 대해서 그 전에 되게 못마땅해. 광해군을 썩 좋아하지 않았던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네. 아니, 일단 여러 미디어의 그런 영화나 뭐 이런 드라마에 네, 따르면.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뭐 이제 권력 구도가 뭐 이렇게 이제 다툼이 결국 되는 구도가 되어버리니까. 근데 아무튼 뭐 이때는 그래갖고 부랴부랴 세자를 세워요. 세자를 세우고 이제 궁 떠나기 전에 여러 가지 역할 분담을 하고 그러고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6월 9일 새벽에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때 출발하고 한 4일 후에 왜군들이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네, 뭐 아무튼 그래서 실록에 어떻게 그날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제가 그냥 좀 간략히 소개를 드릴게요. 새벽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날 온종일 비가 쏟아졌다. 비가 쏟아졌다. 그리고 상과 동궁은 말을 타고 중전 등은 뚜껑 있는 교자를 탔었는데 홍제원에 이르러 비가 심해지자 숙의 이하는 교자를 버리고 말을 탔다. 홍제원에 오니까 비가 좀 더 심해졌다라는 얘기가 실록에 기록되고요. 네. 그날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임진강을 건너서까지 갑니다. 되게 멀리 그러니까 가네요. 거의 하루 꼬박 다 걷고 저녁에 그 강을 건너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의 그 개성 근처까지 가요. 예. 네. 그리고 그 이튿날 이제 개성에 도착합니다. 진짜 강행군을 했겠는데. 네, 정말 강행군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도 임진강 나루까지 그 이쪽 서대문 쪽에서 한 40km 이상.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빨리 걷는 걸음도 아니었을 텐데. 더군다나 이 교자를 메고 비가 오는 날, 비고 오고 지고 거기 웬간한 사람들은 그 정도 걸으면 거의 뭐 몸살 나서. 네. 그 중간에 뭐 밥해 먹는데 그 수락관에 그 말하자면 그 이거 지고 왔던 이 사람들이 수락관이라고 이제 마련해 놓은 거기에 침입해서 음식 빼앗아 먹고 도망가고 정작 그 궁궐 사람들한테는 뭐 먹을 걸 드릴 게 없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막 파란만장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또 다른 기록이 이때의 상황을 이제 조금 또 상세히 기록한 유명한 기록이 있죠. 징비록. 징비록. 네, 유성룡의 징비록. 근데 뭐 거의 실록의 기사랑 크게 뭐 어긋나지 않습니다. 4월 30일 새벽에 어가가 서쪽으로 피난을 떠났다. 그러면서 그 전 상황들을 막 이야기를 해요. 재상들을 불러서 피난을 논의하고 피난을 결정하는데 누가 와서 반대했고 근데 뭐 어떻게 해갖고 가기로 했다고 결정이 나고 나니까 궁궐 파수병들이 모두 흩어져 사라져버리고 뭐 그 당시에 뭐 노비 문서 다 불지르고 뭐 난리도 아니었다는 얘기가 있죠. 물시계조차 울리지 않다. 그러니까 시계 그 울리도록 관리하는 사람도 어디 내빼고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때 충주에서도 그 이 일이 살아남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 일이 적이 오늘 내일 사이에 도착할 것이라는 장계를 그때 보낸 게 도착을 해요. 그래서 새벽에 부랴부랴 출발을 합니다. 유성룡의 기록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금 더 서대문에 있는 그 지명들을 우리 조금 더 많이 나와요. 돈이문을 나와. 사현이 이제 그 무학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홍제천을 사천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무학재도 사현이라고도 합니다. 사현에 이르니 무학재 고개를 넘은 거예요. 이제 고갯마루에 오니까 동쪽이 밝아왔다. 동쪽이라는 게 이제 도성 쪽이잖아요. 그렇죠. 성안을 돌아보니 불 지났나? 네, 남대문 안에 큰 창고에 불이 나서 연기와 불길이 하늘로 치솟았다.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통으로 하면 그날 하루 비가 많이 왔다는데 이때는 비가 많이 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현을 넘어 석교에 이르니
석교가 그 서대문에도 석교라는 지명이 있는데 여기 사연을 넘어 이른 이 석교는 아마 홍제천 위에 있었던 홍제교 네네네. 지금의 그러니까 유진상가 앞에 있었다고 추정되는 그 홍제교 다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석교에 이르니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홍제동서부터 비가 이제 내렸다는 거예요. 뭐 이제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랬군요. 뭐 이렇게 내빼가지고 아예 명나라로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진짜 넘어가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분 이 석교라는 임금은 정말 묘하게 또 그 어느 시점에 어느 국가 원수와 공통점이 있는 게 그렇죠. 임진강을 건널 때 주변 집들을 다 이제 없애요. 이 적들이 이걸 가지고 이 목재들을 활용해서 뗏목을 만들어 건널 수 있다. 소위 말하면 청야 작전이니까 막 이런 식으로 못 건너게 하자 그래갖고 그렇습니다. 따라한 거네요, 누군가가. 누군가가 남쪽으로 가면서 따라했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6월 9일에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네. 6월 10일이네요, 이거는. 네, 6월 10일. 1943년 6월 10일. 네. 그 일제강점기 때인데요. 네. 그때는 이제 경성부겠죠. 경성부. 네네. 경성부의 그 행정구역이 재편되면서 구라는 이름이 생겨납니다. 구라는 이름이 일본에 있군요. 참 생각해보니까. 그렇습니까? 저는 그 일본 그건 잘 몰라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대문 구라는 이름은 그때 탄생해요. 그렇군요. 1943년 6월 10일 서대문 구가 탄생합니다. 그러면은 요때 서대문구는 어느 이렇게 있었는지가 약간 좀 그때는 몇 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쪽 홍제천 안쪽. 인 거죠. 홍제천 안쪽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홍제천의 동쪽. 홍제천 동쪽.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남가제동, 북가제동은 아닌 거예요. 네, 아니고요. 그다음에 홍은동 일부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뭐랄까 지금의 이제 종로구 일부, 중구 일부, 마포구 일부 거기 다 합쳐서 이제 서대문구였죠. 그러니까 이제 홍제천 자락을 쭉 따라가지고 이렇게 한강까지 가는 길을 이렇게 좀 이렇게 그어가지고 저쪽 저쪽 가까운 쪽이 서대문이었던 거고 이 바깥쪽은 당시로 보면 고양군, 경기도 고양군, 그랬던 거죠. 그랬던 것이고 그때 이제 구청이라고는 안 했고요 처음에. 구역소라고 했답니다. 구역소. 그리고 이제 지금의 구청장에 해당하는 그 직위의 명칭은 구장. 그리고 어떤 기록에 보면 제가 그 초대 그때 43년에 임명된 구장이 누군지는 아직 못 찾아봤는데 다른 기록에 보면 주로 나머지 구들 종로구, 중구, 뭐 용산구 이런 데가 처음 생긴 구들인데 그쵸. 이런 데는 이제 주로 일본인이고 동대문구와 서대문구 구장은 한국인이었대요. 이것도 약간 뭔가 이렇게 그 시내였냐 시내가 아니냐의 글쎄 뭐 약간 변두리 취급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방되고 나서 이제 구라는 이름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구청으로 이제 바꾸고 구청장으로 이제 명칭을 변경하게 되죠. 사실 이런 거 생각하면 정말 그 일본 식민지로 35년, 36년을 보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많은 이렇게 아직도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네, 영향을 많이 줍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초기에는 그 동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썼었거든요. 그쵸. 우리 이제 그 잘 알고 있는 무슨 정목 이런 거는 일본 그 나중에 자리 잡게 된 동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많이 썼는데 그러니까 옛날 지명을 이어받아서 동 이렇게 한 거죠. 물론 조선 시대에도 한성부에도 그 동이라는 그게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한데 아주 일치하진 않고요. 현대 이런 저기들과 근데 일제 시대 때 쓰던 동 이름들이 지금도 여전히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요. 사실 뭐 일본 영향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일본 특히 법체계나 약간 뭔가 문화적인 어떤 정책이랄지 이런 것들을 워낙 일본 걸 좀 많이 따라하다 보니까 뭐 웃긴 이야기도 많이 듣고 이러거든요. 그 뭐 싫든 좋든 그건 어쩔 수 없이 사실은 그 깊은 영향 관계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과연 43년 6월 10일에 서대문구가 탄생했는데 6월 10일 날 서대문구에서 행사를 할지 안 할지도 약간 궁금하긴 하네요. 글쎄 이건 또 일제 때 탄생한 날이고 하니까 뭐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약간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면 더 얘기하실 거 없으시면은 정리를 하면 6월 9일 1592년 6월 9일 음력 4월 30일
선조가 무학재와 홍제원을 경유해서 주랭랑을 치셨습니다. 네, 파천을 하셨고요. 6월 10일 1943년입니다. 구제 실시로 서대문 구가 탄생을 한 날입니다. 네, 오늘의 오래전 이날 이 두 가지였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제 오래전 이 노래입니다. 예. 이게 뭐죠? 그 전주만 듣고 모르겠는데요. 네, 예.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전주만 듣고 이거 아시는 분들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전주만 듣고 노래 맞추기 뭐 이런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이거 고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의 오래전 이 노래는 햇빛촌 어떤 종교단체 이름이 생각나는데 네, 햇빛촌의 유리창현 비. 저는 식당 이름이 그래요? 음료 이름도 약간 이런 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유리창현 비라는 노래입니다. 네. 1990년 톱10으로. 예, 1990년 6월 10일부터 1위를 해서 5주 동안 1위를 해가지고 골든컵을 받고 나간 노래인 겁니다. 네. 이 햇빛촌이라는 이름이 네. 저도 이번에 다시금 이 노래를 소개하려고 보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이름이 참 지금 감성으로는 좀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원래는 그 80년대 활동한 서울시내 대학생 연합 아마추어 포크 동아리 이름이래요, 이게. 아, 그렇군요. 네, 여기에 장필순 씨도 있었다고 멤버였다고 합니다. 장필순 씨가 또 이 햇빛촌 이 유리창엔 비 있는 앨범의 코러스도 아마 잘 들어봐야 되겠네요, 이따가. 네. 그래서 이 처음 나왔을 때는 당시에 이미 사실은 그 대중음악의 뭐랄까요, 그 유행하는 스타일들이 이런 포크 음악들 위주였다기보다는 이미 좀 다른 쪽으로 많이 좀 가 있어서 그래서 처음에 주목을 잘 못 받다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경로로 많이 유행을 탄 거죠. 라디오에서 많이 틀어주고. 이 노래가 좀 조사해본 거로 따지면 1988년도에 나온 노래예요. 네, 88년에 그 녹음을 했고, 뭐 출시는 89년에 됐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근데 정작 1위 한 거는 90년. 예, 그러니까요. 그것도 그 6월 달이나 돼서야. 이거 굉장한 역주행곡인 거죠. 네. 그랬던 노래였고. 그렇게 해서 90년에 결국 그렇게 데이트를 해서 뭐 한 30여만 장이 팔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30만 장이면 엄청나게 팔았는 건데요. 그렇죠. 이게 지금 근데 남녀 혼성 듀엣이에요. 네, 어쩌다 보니 혼성 듀엣곡을 가요는 지금 두 곡째 소개드리게 됐네요. 그렇게 됐네요. 예. 그래서 근데 이분들도 이 앨범 끝으로 해체. 네. 약간 원히트 원더 느낌이 우리 왜 이런 곡만 소개를 하지? 네. 약간 원히트 원더 노래가 있는 느낌이 있네요, 지금.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정한 씨가 남자분이고 여자분이 고병희 씨. 네. 둘이서 같이 불렀었는데 이정한 씨가 햇빛촌이라는 이름으로 또 계속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그 지난번 높은 음자리랑 굉장히 비슷하네요. 그러네요, 진짜.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노래가 얼마 전에 리메이크 버전이 나왔어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 이정한 씨가 새로운 여성 보컬 케브라고 읽어야 된다고 케브라고 읽어야 된다고 하세요. 예, 케브라는 그 여성 보컬을 햇빛촌의 듀엣 멤버로 영입을 하셔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느낌으로. 그러니까 기사를 보니까 네오 소울 R&B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네오 소울 R&B. 원래 보컬 고병희 씨는 이 노래가 듀엣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 화음이 나오는 대목은 굉장히 비중이 적고요. 거의 여성 솔로 보컬 곡이라고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 원래 고병희 씨는 성악 전공자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 스타일의 이제 보컬과 그다음에 지금 네오 소울 R&B라고 하는 이 케브의 보컬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또 재밌지 않을까. 네, 근데 하지만 오늘은 한 곡만 들려드릴까요? 오늘은 저희는 오리지널 곡으로. 네, 오리지널 곡만 들려드리는 거고요. 네. 이 노래가 또 상을 받은 게
그 제4회 한국 노랫말 대상의 아름다운 노랫말상. 그 옛날엔 그쵸. 네. 이거가 한 10년 정도 이렇게 그 상을 줬었나요? 네. 상이 이어졌었는데 대중가요 작사가들이 모여서 만든 한국 노랫말 연구회라는 곳에서 주관해서 이제 했던 상이고요. 근데 가사를 잘 쓴다는 건 되게 뭐 능력이고 재주인 것 같아요. 네, 이 가사는 사실 굉장히 시적이죠. 네. 예. 한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보면 우리나라들도 노래들도 보고 있으면 이게 뭐 이렇게 약간 사실상 이건 뭐 제가 지금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아이돌들의 노래는 가사는 크게 의미가 있나 없나 잘 모르겠고 주로 이제 뭐 가사가 의미가 있는 노래들을 들어보면은 가사를 잘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약간 그렇죠. 예. 보면 가끔 막 중이병스럽게 가사 쓰고 이러면은 네, 좀 듣기에 민망해지는 경우가 있죠. 멜로디나 뭐 이런 거 아무리 잘 만들어도 막 이건 좀 그런데 약간 이럴 때가 있거든요, 사실. 그리고 또 그러다가 거꾸로 가사가 좋은 노래를 만나면 그렇죠. 사실 굉장히 몰입하게 되는. 네. 이런 가사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썼을까 약간 궁금해질 정도로 그런 노래들도 있죠. 재미삼아 또 이따 우리 그 마지막에 그 틀을 꼭 하나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몇 개 알려드릴게요. 그 한국 노래말 대상 그 수상했던 노래들.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87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예를 들면은 개똥벌레. 개똥벌레. 신영원 씨가 불렀던. 그다음에 조용필 씨의 서울. 네. 이건 그냥 좀 약간 준 느낌이다. 네. 그리고 드라마에 삽입돼서 엄청 유명해졌던 노래로 기억하는데 타타타. 타타타. 네. 그리고 김수희 씨의 에모. 그리고 뭐 립스틱 짙게 바르고. 다 아는 노래지 왜? 룰라의 날개 잃은 천사. 이런 게 이제 쭉 대상을 탔던 노래들이고요. 이 유리창 비가 대상을 탔던 그 해에 그 해의 대상곡은 비오는 날의 수채화. 비오는 날의 수채화. 그러니까 유리창 비가 대상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대상이 아니고요. 대상이 아니죠. 대상은 비오는 날의 수채화, 아름다운 노랫말상이 유리창 비, 부문이 몇 개 있어요. 그렇군요. 밝은 노랫말상, 변진섭의 희망사항, 좋은 노랫말상. 밝은 노래말, 좋은 노래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떤 이의 꿈. 어떤 이의 꿈. 전통가요 노랫말상. 전통가요 노랫말. 주병선의 칠갑산.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뭡니까? 나라사랑 노랫말상. 야. 서유석의 홀로아리랑. 이해 90년에. 야, 이 중에 하나 틀면 하나 90년도에 있었던 두 계시다가 이따 하나 틀어주시죠. 그러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90년도에 무슨 상을 받았다고요? 이게 다시 한번만. 아름다운 노랫말상. 아름다운 노랫말상을 받았고 90년도 6월 12일부터 5주간 가요톱10 1등을 했던 해피톤의 노래입니다. 유리창 비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이모저모의 서대문 역사기행을 여러분들은 듣고 계십니다. 자, 제일 중요한 시간 서대문 역사기행. 약간 이제 드디어 이제 챕터가 좀 약간 마무리되는 느낌으로 네. 되는 거죠. 이제 이해승의 친일파였던 이해승의 재산을 손자가 어떻게 이우영이라고 하는 손자가 어떻게 찾았는지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특별법, 뭐 위헌 소송, 뭐 등등이 있었던 것들이 있었고 이제 현대로 와서 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눌 시간입니다. 네. 네, 뭐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들은 지난주 방송을 들으시면 네, 지난주, 지지난주 정리가 좀 되실 것 같고 어찌됐건 국가는 크게 지금 남아있는 그 이우영 씨가 가지고 있는 이해승의 재산 중에 한 절반 정도 되는 땅에 대해서 사실은 대법원 패소를 한 상태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이후 뭐 계속 다른 식으로 이 땅에 대한 그 환수 작업을 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네, 거기까지. 그러니까 4제곱미터와 3억 5천만 원만 이 가운데서 받았고 나머지 한 절반 정도에 대해서는 새로 개정된 특별법에 의해서 국가가 승소했다. 네. 근데 부당이득금 그 매매대금을 실제로 돈을 냈는지 안 냈는지는 저는 모른다. 네, 이것이고 네. 이우영은 이 과정에서 이해승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 지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또 계속 소송도 냈고 그리고 특별법을 새로 만든 특별법이 위헌이라고 소송을 냈었고 재산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계속했었고 그러니까 매우 꾸준히 집요하게 재산을 국가에 빼앗기지 않으려는 노력을 지금까지도 기울여 왔다. 네,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건데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재밌는 뉴스가 또 이 스위스 그랜드 호텔을 둘러싸고 생겨났어요. 예를 들면 5월 25일 중앙일보 기사에 서대문 구청장의 말을 인용해서 스위스 그랜드 호텔이 서울시 상생주택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내용을 보면 스위스 그랜드 호텔 부지가 이제 약 한 3만 9천여 제곱미터가 되고 이게 아마 서울광장의 한 3배 된다고 그래요. 여기에 천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뭐 이와 더불어 홍제역 재개발에 탄력이 붙게 되었다. 현재 이성원 구청장 말씀은 좀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부지가 서울시 상생주택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는 것이고 또 기사가 얘기하고 있는 서대문구에 따르면 이러면서 그렇죠. 지하 5층에서 지상 34층 9개동 1358세대 그리고 그중에 270세대는 공공임대 뭐 이렇게 될 거고 뭐 이런 이제 서울시의 이 사업 신청을 스위스 그랜드 호텔 이제 부지를 소유한 이들이 했고 그리고 이성원 구청장은 주택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최근 상생주택 사업자와 토지주가 토지 사용 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약간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업 자체는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뭘 이렇게 뭐 하는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근데 왜 구청장이 이걸 소개를 해주는지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구청장이 지금 마치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선정이 되고 뭐가 어떻게 결정이 됐어도 서울시가 얘기를 해야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의문이 되는 지점은 거기 있고요. 이게 여기가 뭐 구를 거쳐서 뭐 서울시에 신청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다이렉트로 그냥 시에다가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이야기 자체는 서울시에서 그다음에 밝혔어요. 뭐라고 밝혔냐면 현재 사업자와 서울시가 사업 계획을 협의 중. 도시관리계획 심의가 끝나고 해당 내용을 공개하기 전까지 사업 계획안을 공개하거나 협의 과정을 외부에 밝히지 않는다. 가 사실은 그러니까 협의 중이라는 얘기죠.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상생주택 사업이라는 게 뭐냐? 그걸 이제 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요게 이제 오세훈 시장의 이제 핵심적인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공공주택 정책의 이름을 이제 이렇게 지은 건데 즉 여기 말 이제 서울시가 되겠죠. 공공이 민간의 토지를 빌려서 주변 전세 시대보다 이제 저렴하게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건데 이 기존과 뭐가 다르냐면 기존은 이제 서울시나 뭐 SH공사나 혹은 이제 뭐죠?
LH 뭐 이런 데서 택지를 매입해서 개발한 후에 그렇죠. 공급을 하거나 아니면은 민간이 재개발을 하면 거기에 일부를 정부가 사들여서 혹은 지자체가 맞아요. 사들여서 그 임대주택화하거나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토지를 임대해서 그렇죠. 민간의 토지를 임대해서 이걸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작년 3월에서 5월까지는 말하자면 이제 토지를 임대할 그 주체를 민간 사업자죠.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했고 올해부터는 이제 수시 모집을 한다고 올 2월에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 스위스 그랜드 호텔 이 관련 기사가 1월부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아마 작년에 공모할 때 신청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상생주택이 이제 간략히 뭐 민간의 토지를 임대해서 이렇게 쓰는 거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사실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민간 토지 사용형이라고 했고 요게 말 그대로 민간 토지를 공공이 임차해서 공공주택을 건설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서울시가 이걸 임차해서 말하자면 SH공사가 이제 지어서 건설하고 운영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대로 말 그대로 땅을 빌려서 아파트는 우리가 짓고 공공이 짓고 공공이 운영하겠다가 되는 거고 또 한 가지가 공동 출자형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공공과 민간이 같이 출자해서 공동법인을 만들어 갖고 거기서 공공주택을 건설해서 운영한다가 있었고 잘 모르겠어요.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민간 공공 협력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스위스 그랜드 호텔이 신청한 건데요. 민간 개발 사업자라고 해요. 민간 개발 사업자는 이 주택으로 공공 기여를 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집을 지어. 너희가 땅도 내놔. 너희가 집을 지어. 대신 너희가 공공주택을 그 안에 포함시켜야 돼. 요거예요. 요게 이제 그 너희라는 게 여기서 민간 개발 사업자입니다. 그러면 토지의 임대료는 우리가 내줄게. 우리가 공공이에요. 서울시가 내줄게. 토지는 공공이 20년 이상 임차하고 나머지 주택은 당신이 지은 민간이 지은 나머지 주택은 20년 후에 뭐 분양 임대 사업을 아니요 20년 전에라도 아니라요? 왜냐하면 전체가 공공주택이 아니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민간과 공공 사이에 이 개발 계획을 놓고 협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협상이 필요한 거군요. 그래서 협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하고 후보지가 됐더라도 이 협상 과정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요. 서로의 이익이나 여러 가지 단순히 뭐 땅을 빌려줘도 거기다 지어가지고 뭐 임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스위스 그랜드 호텔이 신청한 사업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위스 그랜드 호텔 측은 이 땅에 우리가 아파트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 땅에 우리가 아파트를 짓고 뭐 1300 몇십 세대를 짓고 그중에 200 몇 세대는 공공으로 할 테니 270세대는 임대를 줄 터이니 임대 아파트 할 터이니 이 땅에 20년간 임대료를 서울시가 내주시고 일단 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분양 사업권은 우리가 행사하고 대신 200 몇 채만 공공주택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겁니다. 1000세대에 가까운 거는 우리가 팔겠고 그렇죠. 팔겠죠. 분양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분양을 하고 270세대는 임대 아파트로 뭐 두는 거니까 뭐 관리는 SH가 하겠죠. 대신 땅값은 20년간 줘라. 그러면은 땅이 저는 그래서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이게 원래 민간이 자기가 땅을 사서 개발 사업을 하면 거기에 원래 공공 그 지분을 확보해 가지고 그 공공 임대 주택으로 하잖아요. 그거랑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니 전 또 고민되는 게 뭐냐면 그 20년 이 땅은 누구 땅인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은 20년 후에 다시 정산합니다. 그때의 시세로. 어떻게 정산을 하는 건가요? 뭐 모르겠어요. 아마 돌려주겠죠. 그러면은 아파트는 분양을 하고 땅은 자기 거고 이게 지금 이후에 거기서 계속 사업을 할 수가 또 있죠. 그래서 민간이 결국 자기 땅에 개발 사업을 하는 거를 촉진시켜주는 법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땅을 오히려 공공이 임차한 형식으로 임대료를 20년간 내줄게. 이게 지금 임대료가 지금 동아일보 4월 7일 기사에 따르면 거기 계산을 해놨죠. 연간 94억 원. 연간 94억 원이 임대료에 그러면 20년이면 1880억. 그렇죠. 근데 이 임대료만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본인이 거기서 분양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파트를 한 채당 5억 원에 팔아도 뭐 6천억 원. 5천억 원이 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시사 방송이 아니라 제가 뭐 이런 것까지 파고 들어가긴 좀 그런데 사실은 이 정책 특히 요 지금 민간 공공 협력형 이게 저는 그 민간이 개발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촉진시켜 주는 거 아닌가? 임대료도 공공이 내줄게, 규제도 완화해 줄게, 대신 공공주택만 일정 비율을 내놔라. 요건데 이게 가능한 사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허울만 공공임대주택 정책인 것 같고 결국 민간이 우리 땅 그냥 빈 땅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래갖고 처음에 그 작년에 신청한 데들도 다 지금 거기에 무슨 대형 마트가 들어서 있거나 그러니까 뭐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 그냥 그런데 그냥 이 땅을 이렇게 두느니 그냥 그 주택 분양 사업을 해볼까? 서울시가 마침 이렇게 도와준다니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이 스위스 그랜드 호텔이 2019년 코로나 그 즈음에 매출액이 약 380억 원이었는데 코로나 직전이겠네요. 네, 그러니까. 2020년 매출이 180억 원. 반토막이 났고요. 보다 더 많이 났죠. 그러네요. 안으로 떨어졌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2019년도가 4,800만 한 5천만 원 정도였는데 2020년, 21년, 22년 총 3년간의 영업이익이 적자가 150억 적자. 네, 연간 한 50억 정도씩. 네, 150억 적자였고 순이익으로 따지면 더 커집니다. 순이익은 거의 200억 3년간. 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일단 코로나로 타격을 받긴 받은 것 같고요. 네, 호텔이니까 아무래도.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뭐 한 재작년 기사 보면은 호텔들이 다 팔겠다고, 다 매각을 하겠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쫙 나왔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스위스 그랜드 호텔도 매각 추진한 적이 있다고 하죠.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 매각 관련된 거를 협상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기사를 보니까는 협상했는데 이렇게 그 협상장에 와서는 갑자기 금액을 높이는 바람에 이 협상이 무산되고 이랬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결국은 이제 얼마를 더 주고받느냐를 가지고 서울시랑 협의 중인 것이겠죠.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서울시 관계자는 협의 중이다라고. 근데 이 사업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 호텔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이거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뭐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건 진짜 문외한에 가까운데 아무리 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이게 공공주택 정책이지 싶은 거예요. 실제로 작년에 이 상생주택 정책으로 첫 추진된 곳이 있어요. 그게 이마트 상봉점인데 여기에 지금 그 계획이 선 걸 보니까 공동주택이 254세대 공공주택이 아닙니다. 공동주택 아파트죠. 254세대 그다음에 오피스텔 190실 중에 장기 전세주택 공공임대주택 확보된 게 12세대랍니다. 아니 이게 공공임대주택 정책이에요? 그냥 이거는 공공임대라는 느낌이 아니라 뭐냐면 그냥 많이 집을 짓겠다. 그러니까 빨리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런 거겠죠. 그런 느낌인 거지. 이거를 상생주택이다 뭐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뭐 현실적으로 그런 이제 대규모 택지 개발할 부지를 확보하는 게 어렵기도 하겠죠. 그렇죠. 뭐 그래서 사실은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일 수는 있는데 포장이 이렇게 되는 건 좀 너무하지 않은가 이런 그래서 생각이. 이게 지금 댓글이 이건 뭐 제가 있는 게 아니라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댓글이 지금 어디에 달렸습니까? 중앙일보 기사에 달려있는 댓글들 보면 여기는 또 이 기사가 아니네요. 뭐라 달렸냐면은 두 가지 정도 문제의식을 해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뭐 친일파의 재산을 이렇게 왜 늘려주는 거냐면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재산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여기가 지금 보시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백년산에 있기 때문에 이 종으로 따지면 소위 말하는 1종 아니면 2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2종 일반 주거지요. 용적률이 그래서 200% 150에서 250. 200%예요. 서울은요. 10몇 층 이상은 못 짓는. 12층 이상은 못 짓는. 12층까지만 지을 수 있고. 요런 건데 이거를 혜택을 다 준다는 거죠. 준 주거로 바꿔준다는 거죠. 그럼 400%까지 짓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아까 뭐 구청장 이성원 구청장이 말한 대로 34층까지 지을 수 있는 구조로 열어준다. 라는 거는 이제 이 땅값을 정말
엄청나게 이게 그러니까 임대료도 주면서 땅값도 확 올려주는. 근데 이 친일파의 자손 이게 그렇게 문제가 있었던 이 땅을 그렇게까지 해줘야 되냐가 첫 번째였고. 그런 거죠. 예. 두 번째는 아신 분 다시겠지만 거기 홍은사거리라고 해요. 홍은사거리죠. 거기 교통이 유진상가 앞. 예, 네. 살벌합니다. 근데 여기 한 1400세대 가까운 곳이 들어온다. 네. 교통 문제 어떻게 할래? 저도 일단은 뭐 스위스 그랜드 호텔 친일파 다 떠나서 예. 거기에 대형 아파트 단지를 짓는다고? 그럼 그 앞길은 도대체 어떻게 그러니까. 하려고 하지? 이게 두 번째였고 나머지 세 번째가 뭐냐면은 그 백년산은 굉장히 이렇게 환경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인데 거기를 개발한다고 이게 약간 세 가지 네. 이더라고요. 실제로 동아일보의 그 4월 기사에서는 네,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로 지적하고 나온 게 백년산 경관 훼손 문제입니다. 그렇죠. 원래도 이 호텔은 사실은 지을 수 없는 땅에 맞아요. 1988년 올림픽을 앞두고 관광 숙박 특별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혜택을 받아서 고층 건물이 들어선 거거든요. 호텔업을 할 수 없는 지역인데.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근데 이제 이런 용도를 상향해 주는 그런 혜택을 이제 주게 된다면 이게 이종 일반 주거 지역도 제가 대충 예측하건데 뭐냐면 저 특별법 때문에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을 준 거예요. 원래대로면 1종이었을 텐데.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있어요. 그래서 네. 2종으로 해가지고 호텔업을 하라, 건물도 올려라 이렇게 예, 그때 이제 종이 변경됐을 가능성이 혜택을 있죠. 줬는데 네. 특혜죠 일종의 특혜를 줬는데 그래서 30몇 층짜리가 이제 가능해지는 거고 또 가능해지는. 예. 그 이제 실제로 동아일보 기사에서는 이제 그 이창수 가천대 도시공학과 교수 말을 인용해서 이게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데다가 북측에. 사실 호텔 북쪽으로 줄을 우리가 논골이라고 부르는 그 맞아요. 동네가 있죠. 예. 그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초고층 아파트 단지가 고밀 개발됐을 때 주변 주민들 일조권 침해가 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작년도 또 공모 후보지 중에 하나였던 이제 노원구 중계동 홈플러스 부지가 있는데 네네. 여기에 대번 주민들이 조망권 문제를 들고 나오고, 왜냐하면 주변 아파트들이 다 15층짜리인데 거기만 여기에 성진이죠. 37층인가로 여기가 설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여기서 생긴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적한 문제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4년째 지금 적자 내고 있는 민간 사업자의 토지 임대료 수십억 원을 보장해 주는 거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 호텔 주인이 헐고 난 여기 아파트 분양업을 하고 싶어, 아파트 지을게, 자기가 하면 돼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사업이 아니면 네. 허가 안 나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허가를 뭐 본인이 어떻게 받아내든 간에 뭐 뭔가를 본인이 거기 자기 땅에서 자기 업을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그렇죠. 안 할 테니까. 근데 사실은 거꾸로 그럼 그 땅의 임대료를 시가 계속 연 90억 원씩 그렇죠. 20년 동안 지불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말이 되느냐. 이거는 진짜 친일파의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특혜 사업인 거예요. 네. 사실은요. 그리고 이 땅은 더군다나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최근 소송, 네. 그러니까 이 스위스 그랜드 호텔 부지의 면에 있는 홍은동 임야 일부가 또 친일 재산으로 확인돼서 지금도 소송 중인 땅이 여기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호텔 부지와 정확히 여기에 지금 개발 사업에 들어가는 그 부지에 정확히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호텔 부지의 면에 있는 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그러네요. 재판 중인 땅이.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문제가 아직도 살아있는 이슈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소송 중이면 그 땅 포함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모르겠습니다. 그걸 빼고 할 정도로 이분이 그렇게 뭐 이렇게 그런 분은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또 다른 그 이창무 교수라고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의 말을 인용해서 이게 역세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홍제역에서 1km 이상 떨어져 있거든요. 여기가. 맞죠. 네. 고밀 개발을 허용할 명분이 충분치가 않다. 이제 우리가 아까 걱정하던 거죠. 그렇죠. 여기 이 도로를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 네. 그리고 홍제천 때문에 도로 확장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어떡하려고 그러죠? 진짜 네.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교통 문제 외에도 이제 호텔
노동자들의 문제가 또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동아일보 기사였나요? 다른 중앙일보의 1월 기사인가에 네, 맞아요. 예, 그 노조 유창목 위원장님의 인터뷰가 실려는 있습니다. 네. 사측이 코로나 핑계로 호텔 사업 영역을 계속 축소하고 피트니스 신규 회원을 아예 안 받으면서 정상화가 어렵다고만 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영업을 할 수도 있고 매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유창목 위원장 말이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 건데 너무 쉽게 서대문구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약간 걱정되긴 또 해요. 네, 뭐 서대문구 발 혹은 구청장 발로 이렇게 자꾸 기사가 나오는 데는 그쵸. 사실은 이성환 구청장의 이제 중요한 공약 가운데 그죠. 이 유진산과 홍제역 인근 여기 재개발하겠다. 예. 서북부 지역에 랜드마크를 만들겠다. 뭐 서북권에 코엑스 같은 걸 만들겠다. 뭐 이런 공약이 있었잖아요. 그쵸. 사실은 그것과 뭔가 연계시켜서 바람을 조성하려는 구청장의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저는 여전히 거의 50층짜리를 지으는 게 가능한가? 잘 모르겠는데 짓겠다고 하시니. 뭐. 네, 50층 이상을 올리겠다. 높이 제한 규제를 풀면 홍제역 일대에 50층 이상 건물을 올리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네.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신청했고 네. 후보지 중에 하나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예.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의 성격이 그렇게 협의 과정이 사실은 뭐 좀 지난한 협의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보니 그러니까 어디가 선정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재개발지구 발표하듯이 발표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업자와 협상 과정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서울시는 계속 협상 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데 마치 뭐가 된 것처럼 지구 선정이 된 것 같은 뉘앙스로 구청장이 직접 발표하고 이걸 기사화한다. 저는 그리고 이게 문제가 지금 여전히 남아있는 거는 어떡할 거예요. 친일파의 후손의 재산을 예를 들면 그거를 저희 방송 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재산을 뭐 정당성이 부족하거나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회수를 못한 게 아니라 약간 법적 미비 뭐 대법원의 판단의 미비 약간 대법원 판단의 약간 문제 약간 이런 것 때문에 못 찾은 것이지 그게 뭐 정당하게 그 사람 재산인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땅에 서울시에서 연간 90억씩 임대료를 주면서 종상향 시켜주면서 재산을 이렇게 불려주는 게 서울시 시민의 자산 세금으로 이게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 서울시도 그렇고 서대문구청도 그렇고 아무도 얘기 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정확히 호텔 부지가 친일재산 재산 조사위원회에서 지목한 친일재산 땅에 포함이 되는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네네. 그리고 일부 땅은 원래 사폐지였다라고 간주해서 그냥 됐죠. 이해승 개인 재산으로 인정해줬기 때문에 저는 아마 호텔 부지는 거기에 포함됐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네네. 원래 거기 또 집이 있던 자리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주변 땅이 여전히 소송 중인 땅이 그 부지의 있고. 면에 포함돼 있고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그냥 뭐 민간이 자기 사업하겠다는 것까지야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이거는 사실은 이 정책의 특성 자체가 공공이 나서서 민간에 어떻게 특혜를 줘가지고 뭔가 그런 성격이 짙잖아요. 느낌이 있죠. 그런 느낌이. 네. 그런데 이 대상자가 과연 돼야 되는 것이냐 하는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그게 이제 그런 거였잖아요. 소급 입법이라 하더라도 친일재산 환수 문제는 역사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공동체적 과업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가 그때 지난주에 소개해드릴 때 이게 헌법 정신을 잘 살린 논리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우리 헌법 정신이라는 게 그냥 아주 근간에 말뚝처럼 박혀있는 게 딱 두 가지냐. 일제로부터의 독립, 그쵸. 그다음에 독재에 대한 저항. 그쵸. 요게 우리 헌법 정신이잖아요. 네네. 사실은 헌법 정신의 핵심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요걸 근간에 깔고 있다라는 걸 감안할 때 이 헌법 정신이 행정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 것인가. 여기에서 한번 고민 장치가 필요하지 않았나.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우리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방송국이 지금 서울시에 신속 통합 개발이라고 해서 재개발 후보지가 됐습니다.
근데 방송국 사옥이 있는 그 네. 부지가 네. 포함돼 있죠. 그거 관련해서 솔직히 저는 반대하시는 분들이든 찬성하시는 분들이든 관련해가지고 저는 반대합니다만 찬성하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할 생각 없어요. 왜냐면 자기 재선권의 문제인 것이고 이런 것이지.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더 찬성하는 분이 훨씬 더 많다. 이러면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거는 사실은 재산권의 정당한 재산권의 문제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스위스 그랜드 호텔의 문제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그냥 정당한 재산권의 문제이다. 이렇게 우리가 치고 넘어가고 그리고 뭐 그거를 개발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이런 식의 논리로 그걸 접근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 저는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게다가 이 사업의 성격이 참 애매하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공공주택 사업일까 과연? 그렇다기보다는 토지개발 인센티브를 엄청나게 주면서 그러니까요. 사실 찔끔 공공주택을 얻어오는 정책 같은데 이런 이권이 걸린 사업의 대상자로 간주해 주는 것이 이 헌법 정신의 구현인 것인가? 그렇죠. 이제 그 고민이 사실은 많이 드는 문제라는 것이죠. 네, 마무리를 질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했는데 결국 마무리를 지은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 삼아 드릴 수 있는 말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좀 들으시는 분들,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서대문구 주민들이 아니고서는 사실은 또 관심 많이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소문을 좀 많이 내주시면서 좀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 개발 할 수도 있죠. 뭐 개발을 원하시는 분이 더 많으면은 전 반대합니다만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헌법 정신이나 우리의 그동안의 그 100년 전에 그렇게 고생했던 것들을 다 눈 감으면서까지 용납 가능한 건가? 이 문제는 지금부터라도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헌법 정신이 적용되는 걸 전제로 해서 사실은 그 다음에 우리 각자의 사실은 기본권이나 재산권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토대 위에서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토대가 허물어지는 이런 식의 어떤 결정이나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지금부터라도 좀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라면서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이모저모의 서대문 역사기행 길고 길었던 친일재산 끝판왕 이해승과 스위스 그랜드 호텔 4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노래는 비오는 날의 수채화 대상을 받았던 비오는 날의 수채화 90년 드리면서 아름다운 노랫말상 대상입니다. 네. 비오는 날의 수채화 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황원이었고요. 예, 박정수였습니다. 빗방울 떨어지는 그 거리에 서서 그대 숨소리 살아있는 듯 느껴지며 깨끗한 부탄 나를 숨기듯 지니고 나와 거리에 투명하게 색칠